화산섬이 숨겨둔 시간의 터널. 이 터널을 따라 300년 전의 제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자연과 사람들. 이 41장의 그림이 1702년 그날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300년 전의 제주. 남겨진 풍경 속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귀한 섬에서도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곳. 300년 전에도 이 시원한 물줄기가 흘렀을 테죠.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룬 못, 제주의 3대 폭포인 천지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특별한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1702년 11월 6일) 이곳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폭포를 사이에 두고 활쏘기 시합을 벌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저 반대편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요. 폭포를 사이에 두고 과연 어떻게 시합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폭포 양쪽에 매단 줄을 타고 위태롭게 폭포를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돋을 광대라도 부른 걸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화살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프로 만든 인형이니까요. 이렇게 멋진 시합장이라면 저도 열리를 제치고 도전해보고 싶군요. 1702년 10월 11일 동쪽 중산간지대 숲속에선 한바탕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날발과 북볼필이 울자 악이 흔들며 시정물이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네. 놀란 짐승은 금을 벗어나면 망궁이 쏘아지고 달아나는 사슴 후이 넘으면 돌기가 치닫네. 놀란 사슴과 노루는 사력을 다해 도망갔는데요. 병사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사냥감을 몰아넣었죠. 이날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쫓기 힘든 꽁도 22마리 사냥했습니다. 노루는 무려 101마리, 사슴은 177마리나 잡았습니다. 새 고을의 수령과 감독관이 이끈 이날 사냥엔 말을 타는 병사들을 포함해 보졸과 포수 등 총 72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만한 장대한 현장이었죠. 제주의 특별한 날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림을 따라 300년 전 제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41) 장의 그림을 엮은 거대한 기록 화첩. 유례가 없는 이 귀한 화첩 속엔 제주의 어떤 모습이 담겼을까요? 한라산 봉우리를 부학이라고도 하는데 정상에 연못이 있어 마치 숲과 같기 때문이다. 백록담 분화구. 한 방울의 물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삶의 터전을 열어줍니다. 제주 목사 이 형상은 부임 20여일 만에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험한 산세였지만 육지에서 못 보던 기이한 식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때때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를 바라보면 벼랑은 험하고 아스라하여 더위 잡고 오를 수 없다. 한라산 정상에 올라 이 형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입니다. 제주 목사는 관찰사의 역할을 대신했는데요. 각 고을의 방어 실태를 점검하는 술력은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 형상. 도 전역을 살피고 점검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기록하는데요. 그는 왜 화첩 제작에 공을 들인 것일까요? 이 형상은 1702년 음력 10월 29일부터 21일 동안 술력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죠. 필불휴 즉심자안. 붓을 쉬지 않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분이 쉬지 않고 거의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탐나장계초라고 있는데, 이 장계라는 건 임금한테 올리는 글이잖아요. 제주 목사라서는 남한방문이라는 또 지리지를 적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계속 적으면서 이분이 지방으로 갔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탐나 순력도는 국립제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원본을 공개하는 건 특별전시 이후 4년 만입니다. 탐나 순력도의 첫 장엔 가장 오래된 제주 지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이 거꾸로입니다. 한양에 있는 임금의 시선으로 그린 것이죠. 한라장촉이 가진 의미는 제주가 조선의 안위를 책임지는 어떤 국방의 최전선이라는 인식이 거기 들어있어요. 붉은색으로 강조해 표시한 건 9개의 진성인데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에 쌓은 방어시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름과 그 거리까지
전부 그게 방위까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그 말라카 해협까지 인지하고 있었어요. 주변 도서의 지명과 거리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이 한 장의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제주의 동쪽 끝, 9개의 진성 중 명월 진성 다음으로 큰 별방진입니다. 둘레가 700여 미터에 달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외구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제주의 돌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성곽. 섬의 안전을 지켰던 방어선은 3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곽 안엔 삼각형 모양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밀물 때면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데요. 가둬둔 물은 불을 끄는 방화수로 쓰였다는군요. 1702년 10월 30일 이형상 목사가 별방진을 찾았습니다. 군사와 물자를 점검하는 모습이 화첩에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은 소 247마리와 말 946필, 비축해둔 식량도 파악했는데요. 병사들은 활쏘기 시험을 치렀죠. 이형상의 후손들이 보관해오던 탐라 순력도는 1998년 제주시가 매입을 합니다. 보존 처리를 위해 표지와 속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료. 놀랍게도 군적부였습니다. 요즘 음식으로 말하면 뭐 예비군의 명단 정도, 군인들의 그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출신지로부터 키가 얼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상처가 있다, 귀가 찢어졌다, 눈이 쫙 갈라졌다라든가. 17세기 제주 지역 수고군의 신원과 소속을 기록한 명부. 키는 물론 수염과 흉터까지 신체의 특징을 매우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얼굴은 검고 검은 사마귀가 2개, 특기는 활. 소고군으로 활동했던 두 사람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남녘의 섬에선 육지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산간 들녘은 말을 키우기에 그만이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목마장을 운영한 제주는 대표적인 말 생산지였죠. 한라산에 방목하던 말들입니다. 말은 임금에게 바치는 중요한 진상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말들을 어떻게 이곳 중산간으로 모두 몰아온 걸까요? 탐라 순력도에 그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기 오는 것 같네요. 어려려 저러
도망가자 제 내뺀다. 진상을 마피를 점검하려면 말들을 한 장소로 몰아와 한 마리씩 통과시켜야 했는데요. 중산간 일대엔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원 모양의 돌담이 보이시죠? 그 탐나술육도 산장 구마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원 형태로 만들어진 전마 시설이 등장합니다. 그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목책을 두르는 대신 돌담을 쌓은 건데요. 형태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정의연의 이제 10소장이고, 다음 요 위쪽은 제주목의 1소장, 그다음 여기는 녹산장하고 침장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모아가지고 동시에 점검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모는 구마군 외에도 말을 직접 관리하는 목자와 보호인 214명이 이날 동원됐습니다. 이들이 데려온 2,375필의 말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말이 곧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탱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불리하죠. 조선에서 소비되는 말의 거의 60%가 제주도에서 올라간 말들입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그 국가 방위에 중요한 지역인지 알 수가 있죠. 1702년 6월 7일 관덕종 앞마당. 목장에서 징발한 말을 최종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공마 진상은 제주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3천의 말들, 고요한 자태 그윽하고 감목관의 여물에는 성은이 돋았구나. 넓적다리 뒤쪽 검은 콧간처럼 등뼈가 우뚝 솟았고 제화하는 앞쪽 붉은 재갈은 큰 융단처럼 떠있네. 대궐뜰에서 채색 의장으로 영광이 넘치리니 수말 향해 이별의 수심 품지 않아야 하리. 임금이 탄 이 말도 제주에서 올라간 녀석일 겁니다. 한라산 곁에 높게 솟은 이 오름의 이름은 어승생악. 임금이 타는 말을 키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빼어난 말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곳이었죠. 엄격한 말 관리, 말을 기르는 목자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말이 죽으면 그 책임을 목자에게 지웠기 때문이죠. 말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말 한 마리를 구하려고 하면 이 노비의 한 3, 4배 가격을 말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태울이라는 하층 계층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그 전까지의 제주 목사들은 다 임시 미봉책으로만 넘어갔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런데 이영상 목사는 이걸 싹 정리합니다. 목자들 중에 동생말을 비립하지 못해가지고 처자식을 팔고 부모를 팔고 자기까지 파는 경우들 다 조사합니다. 선명하고 세밀한 그날의 기록. 앞으로 이어질 여정에선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까요? (18세기) 제주를 기록한 유일한 화첩.
그림 속엔 제주의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생생하게 포착된 제주인들의 모습입니다. 청아한 검은고 가락이 목 하나 후원에 울려 퍼집니다. 귤나무를 심은 과원인데요. 귤이 익어갈 즈음이면 제주 목사들은 이곳에서 여흥을 즐겼습니다. 이 형상은 사냥에서 잡아온 사슴을 이곳에서 키웠죠. 주황색 열매와 붉은색 열매. 과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귤을 길러서 왕에게 바쳤는데요. 그 종류가 무려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귤과 비교해 보면 그 맛과 모양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귤은 제주를 상징하는 특산물이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귤들은 그 탐나술력자에 나오는 대래귤 품종이 되겠는데요. 이게 산물이라고 하는 품종이 불렸던 품종입니다. 옛날 진귤 혹은 산귤 그렇게 불렸는데 월동 전에는 색깔이 잘 안 났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색깔이 점점 붉어져 가지고 아주 탐스럽게 익습니다. 현재의 밀감과 비교해서 당도 면에서는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단맛이 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맛이 너무 강해서 과실로서 먹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원 안에 있어도 열매 색깔을 다르게 칠했는데요. 품종이 다르다는 표시겠죠. 진상했던 귤은 무려 12종류나 됩니다. 지금은 귤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귤이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어요. 황감제라고 해서 성균관 유생들이 시험을 보고 이 귤을 그 임금이 유생들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 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희귀한 그런 과일이었어요. 귤을 검수하는 일도 제주 목사의 책무였습니다. 망경루 앞마당에 장막을 친 걸 보니 귤을 포장하려나 봅니다. 제주 목사가 귤의 맛과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데요. 마당에선 귤을 포장할 상자와 건초를 준비합니다. 삼엄한 경비가 긴장감을 더하는데요. 바구니에 귤을 담는 여인들의 손길도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껍질에 흠집이 나면 운반 중에 썩을 수 있고 하나가 상하면 주변에 있는 귤도 썩기가 쉬워서죠. 화산섬 제주는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로 유명했는데요. 한 달간 도 전역을 둘러보는 순례길엔 제주의 명승지를 탐방하는 여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탐나 순육도를 그린 화공 김남길. 그럼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림 속엔 그가 어떤 이였는지 짐작해 볼 만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화첩 제작을 위해 순력길엔 화공이 동행을 했습니다. 탐나 순육도가 눈길을 끄는 건 제주의 풍경을 구체적이면서도 독창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김남길이 제주를 아주 잘 아는 토박이 화가일 거라 여겨지는 이유죠. 천연사후와 그 현폭사후에 보이는 천지연과 천재연의 폭포는 폭포가 그 화면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정방폭포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폭포인데 나 같으면 똑같이 중앙에다가 할 텐데 왜 옆으로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원래 정방폭포가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륙에서 떨어진 폭포가 바로 바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넘실대는 배 위에서 폭포를 바라보면 그것만큼 큰 장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김남길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보라 사이로 무지개가 피어나고 흥을 더하는 선율과 춤사위는 풍경 속으로 녹아듭니다. 화공 김남길은 바로 이 순간을 담고 싶었을 겁니다. 대정현으로 가는 길엔 삼방산에 들렀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거대한 암산. 김남길은 먹송과 색의 농담으로 암벽의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산소화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양식화된 중법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탐나순력도 전체에 나타나는 산수 표현에서는 그러한 중법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화강암과 어떤 산세들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그러한 중법이 제주의 산하의 어떤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의 어떤 실제 경치를 그대로 옮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지. 이 형상 목사는 산 중턱에 있는 삼방굴 안까지 탐방을 하는데요. 인근에 있는 섬과 오름도 화폭 안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멀지 않은 곳에 송악산이 있습니다. 아슬한 절벽은 천인의 높이이고 모두 파도가 갉아먹은 모습이었다. 푸른 바람이 머물다 무늬가 되는 곳. 화산섬이 품은 오래된 풍경입니다. 해돋이의 명소인 성산 일출봉입니다. 이영상 목사도 정상에 올라 해돋이를 감상했습니다. 돌로 된 잔도가 있는데 험하디 험하다. 연꽃 한 가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솟더니 뛰어올라 공중에 매달렸다. 자연이 준 감동은 크고 강렬했습니다. 이 형상은 이날의 기억을 그날의 일기처럼 글로 남겼죠. 성의 높이는 300여 장이며
전체가 층층 바위로 큰 바다 가운데 뾰족하게 서 있다. 탐라순력도에 담긴 자연의 풍경들.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제주의 얼굴입니다.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산과 말의 소신인 방성이 비치는 땅. 예로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길흉 화복을 점쳤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했던 섬 사람들은 늘 평안을 염원했습니다. 무병장수의 별로 불리는 노인성은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남해안과 제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수평선 가까이 뜬 별이 바로 노인성입니다. 제주에 온 관리들은 이 별을 보기 위해 한라산에 오르곤 했죠. 사람들은 이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노인성이 보이는 제주엔 장수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땀으로 개척한 삶의 터전. 화산섬의 대지는 척박했지만 따뜻한 날씨와 해산물 덕분에 장수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충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엔 제주 목사가 왕을 대신해 양로연을 열었는데요. 80대 이상의 노인들을 초대해 자기와 음식을 하사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제주목과 대정, 정의연 세 개 고을에서 각각 양로연이 열렸죠. 탐라순력도에도 그 장면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기녀와 악궁들이 흥을 돋우는 성대한 잔치. 주인공이 아닌 이들도 구경을 나와 함께 행사를 즐겼습니다. 향교에서나 이런 학생들한테 그 노인연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 이렇게 노인을 잘 대접하고 있으니까 자라사는 세대에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 시범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라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바다에 다다르는 곳. 용연계곡입니다. 풍류객들의 자취가 수백 년의 세월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형상 목사도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느 곳인들 뛰어나지 않을까마는 가장 멋진 곳은 취병담이었다. 길이는 수백 칸, 넓이는 100척, 뱃놀이 하기에 딱 좋다. 그림 속엔 흥미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녀들입니다. 깊고 고요한 바다. 천번이 넘는 계절이 지나는 동안에도
바다는 한결같이 생명을 보듬고 키워냈습니다.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0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이영상 목사가 감탄하며 봤을 용을 닮은 저 바위도 위용이 여전합니다. 해신당입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죠. 예, 해신당한 집님 어서 구타는 장소로 어서 걸읍서. 3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허물이 없고 풍속을 진작시키려면 음사를 철폐해야 한다고 모두 아뢰었다. 이영상이 쓴 탐나 장계초에 순력 후계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요. 굉장히 이 섬이 유별나다고 해놔요. 의리도 없기 때문에 집마다 위패를 모셔놓고 그리고 곳곳마다 신당을 세워서 높게 받들어 모신다. 이런 풍습이 내륙의 100배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702년 12월 20일) 이영상 목사는 도 전역에 있는 129곳의 신당을 불태웁니다. 조선의 유교 질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죠. 신당이 불타고 있다. 그 다음에 산지부에서 숙종한테 배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리가 끝난 다음에 이영상 목사한테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요. 기존 체제에 대한 신체제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날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형상이 떠나고 제주의 무속신앙은 다시 부활했으니까요. 이 산 높은 절로벽이랑 탐나국 시절 이영상 목사가 탐나국 부임하게 되난 당이 많다 하여 절이 많다 하여 당오벽 절로벽 불천소확식이난 남아있는 건 미양 올라 한동절 삼천경계 소렴당 남아있수다마는 1702년 10월 30일 동부지역의 진성을 점검하던 이영상은 김영에서 잠시 쉬어가는데요. 이곳엔 유명한 탐방지가 있었습니다. 수만 년 전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해안으로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순력 일행은 호기심이 많았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마주한 동굴. (9m) 높이에 너비는 (6m), 굴은
가마를 타고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큰데요. 만장굴도 함께 그려져 있어 두 동굴이 한 줄기로 연결돼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은 이 특별한 경험을 글로도 남겼죠. 첩첩의 둥그런 집은 무지개 궁전인 듯 층층의 장벽은 쌓아놓은 비단더미 같네. 동굴 천장에 고드름처럼 달린 건 용암 종류입니다. 용암 동굴의 비경이죠. (300년) 전 제주를 생생하게 기록한 화첩. 덕분에 우린 잊혀진 풍경과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림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주도의 어떤 오래전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료들은 책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 제주도의 이 전통적인 역사들, 그다음에 오래전 실상들을 앞뒤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같은 존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탐라술력도가 없었다면 조선시대 제주의 해녀가 어떤 무롯으로 물질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에 쓰고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조선시대에도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탐라술력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들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의복, 풍습, 행정, 국방, 지리, 뭐 별의별 연구들이 다 탐라술력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학술적 의미가 깊은 거죠. 탐라술력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1702년의 제주를 스냅으로 완벽하게 담아낸 것이다. 이제 탐라술력도의 마지막 얘기를 하려는데요. (1년여) 만에 파직을 당한 이 형상은 제주를 떠나기 전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과원에서 키우던 사슴을 비양도에 풀어준 거죠. 이 그림이 시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면 이 보내는 이영상 목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관점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비양도에서 사슴을 풀어준다면 비양도만 클로즈업해서 그려져 있잖아요. 굳이 화면에 어디까지 넣었느냐. 이영상 목사의 집무실까지 넣었어요. 목관에서 그 비양도까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여기를 굳이 왜 넣었느냐. 이거는 보내는 이영상 목사의 심정까지 충분히 고려한 구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귀를 갈라 돌려보내는데 모습 어찌 그리 쇠잔한가. 다만 탄 아래 너의 생명이 해나 입을까 걱정이네. 나는 영천으로 너는 산으로 돌아가면 사물의 이치와 인정 각자 절로 편안해지리라. 육지와 다른 화산섬 제주의 삶과 이야기는 300년 전에도 오늘도 특별합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잊혀졌을지 모를 1702년의 제주. 그날의 일기처럼 탐라술력도에서 마주한 과거가 오늘 다시 되살아납니다.